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정부가 11년 만에 새로운 통상임금 지침을 내놨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해 월급의 기본급 같은 개념인데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받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속하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계에서는 벌써부터 기업의 편법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내가 아는 책을 읽고 있을 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오늘은 영화에 나오는 책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이 재개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만 한 명만 떼놓고 임명을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냈었잖아요. 네. 그걸 다루는 2차 변론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앞서 원래는 헌재가 한 차례 변론 끝내고 지난 3일에 선고한다고 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이거 이상하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헌재가 그걸 받아들였고 당일에 선고 2시간여 앞두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오늘 핵심은 청구의 적법성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때 의장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이걸 따지겠다는 건데 여당과 최상목 대행은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제기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앞서 선고를 미룰 때 그러면 변론 재개할 테니 그 전에 우원식 의장하고 최상목 대행 양쪽 다 입장 들어보고 또 증인 진술서 등도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오늘 이 마은혁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야 합의를 했다 안 했다 이것도 공방이 거센데 이 합의를 인정할 건지 이것도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측은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다는 입장이에요. 지난해 12월에 국민의힘이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러니까 인사청문 특위에 참가할 테니 그런 취지의 위원 명단 이런 것들을 적어서 공문을 냈다는 거죠. 그걸 증거로 우원식 의장은 헌재에 이걸 제출을 했는데 하지만 최상목 대행 측은 이거를 후보자를 내놓고 야당의 동의를 거치는 그러니까 합의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 논의를 위한 공문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JTBC가 이 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했다는 공문을 입수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이름을 모두 적시하고 여기에 대한 청문위원을 선임하겠다고 위원 이름도 내고 도장까지 찍어서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헌재에 이걸 제출했다고 하니까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도 예정돼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일단 내일 오전 10시부터 7차 변론 기일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요. 행안부 있고 성관위, 국정원 이렇게 증인들을 모은 거잖아요. 요 기관들만 봐도 내용이 아무래도 부정선거 관련한 내용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여부라든가 또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전 모의를 했는지 그 여부가 쟁점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남은 변론 기일이 7차, 8차 해가지고 2번입니다. 이번 주에 2번 다 몰려있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증인 대다수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증인의 발언을 듣고 나서도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로 끝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그 후에도 또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평의에 2주 정도 걸린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르면 3월 중에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게 점쳐집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는데요. 옥중 정치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김기현, 박성민, 이철규, 정점식 의원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갑니다. 모두 골수 친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찐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그 일전에 당대표, 원내대표가 나란히 윤석열 대통령 접견한 이후에 오늘은 이렇게 지도부까지 줄줄이 접견을 하는 건데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좀 접견 경쟁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지도부들이 5명이 총출동하니까 아마도 앞으로 다른 의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좀 그런 분위기가 퍼질 것 같은 거죠. 지난 토요일에는 보수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대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는데 여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비롯해서 대구 경북을 지역구로 기반으로 둔 의원 절반가량인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 접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개별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는 표명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원내대변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런 비바람과 한파 속에도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건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어요. 신문들 쭉 보면 사설인데요.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내란 음모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인질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위험 수위에 치달은 헌재 공격을 멈춰야 된다라고 사설을 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접견을 두고 헌재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했어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도 뻔뻔한 내란 소개를 여당 지도부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간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다 라면서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오늘 취임했는데요. 이른바 경찰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서울경찰청장이니까 서울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계엄 사태 이후에 구속되면서 공석이 됐는데 오늘 공식 취임하고 취임식은 없이 곧바로 지휘부 회의 시작하면서 업무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서울청장 자리로 간 건 아니고요. 직무대리를 맡는 거예요. 근데 왜 직무대리냐? 아직 이 박현수 직무대리가 치안정감이 아닙니다. 치안정감 정원이 7명뿐인데 빈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승진자로 내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추후 정식 승진이 이루어지면 그때 서울청장으로 임명될 전망인데 물론 지금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좀 수감된 대통령의 옥중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은 불가피한 게 서울청장이라고 하면 경찰청장 다음 서열이에요. 조직 내 2인자로 통하는데 그 직무를 치안정감에서 데려갈 수도 있는데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예정자가 직무대리로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 네. 거죠. 특히나 이 박현수 직무대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번 내정 인사까지 포함을 하면 3계급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게 3명인데 모두 다 좀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는 한 명은 그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었고 한 명은 그 대통령실 101 경비단 부단장 출신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친윤 코드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그 아래의 직급들 뭐 총경급이라든가 경무관 이런 후속 인사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경찰 내부에서는 도대체 누가 이런 인사를 주도했는지 의문이다라는 그런 푸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후속 인사도 이런 기조로 단행된다면 안 그래도 경찰이 또 계엄 사태에 또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론에 대해서도 헤집어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조직 인사에 대해서 휘청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경찰 일각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그렇게 시각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다시 심의할 것을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몰려들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어요. 네, 이 안건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발의했습니다. 그 일전에 헌법재판소 두들겨 부숴서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글을 올려서 파문을 낳기도 했던 장본인인데요. 이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올린 안건 내용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제목이에요. 윤 대통령 방어권을 촉구하는 내용인데다가 국회가 야당 의석 숫자를 무기로 삼아서 국헌 문란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센 비판을 받았고 급기야 공동 발의자들마저도 잇따라 철회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이 규탄 시위에까지 나서면서 원래는 그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회의가 무산됐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한다는 건데 그 사이에 이 김용원 상임위원은 그 안건을 또 수정해서 헌재 탄핵 심판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문구를 새로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 오후 3시에 재상정해서 안건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인데 지금 탄핵 찬성 측 반대 측이 양쪽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회의가 열린다는 14층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출동해서 해산시켰는데 지지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도서관, 로비 이쪽으로 흩어져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탄핵 찬성 단체들도 집회를 하고 있어서 지금 물리적 충돌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인권위 내부에 진입하자라든가 건물 도면까지 공개가 됐고요. 인권위 직원들에게 위해를 끼쳐야 된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어서 과격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선을 국회로 돌려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오늘부터 쭉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그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야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게 네. 관건인데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순서고 내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행합니다. 근데 전국을 고려해서 조기 대선의 전초적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회 성장, 갈등 회복을 강조하면서 외연 확장 메시지에 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메시지에도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말했던 뭐든지 간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 고양이 그 흑묘 백묘론을 다시금 꺼내 들었는데요. 또 이어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선고로 뽑혔어도 뭔가 치명적인 잘못을 하면 유권자들이 다시 투표해서 그 사람 파직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인 건데 워낙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니까 국민적인 목소리는 있었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달라지면서 갈등이 이렇게 격화하는 시대에 어떤 강성 지지자들의 대표되는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부작용이 없을지 이런 것도 좀 우려되는 대목이고요. 아마 오늘 시민들한테 제일 주목받은 내용은 주 4일제가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4.5일제, 주 4.5일제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이제 그런 인간의 노동력을 넣어서만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AI와 첨단 기술 시대가 되면서 전통적인 노동 개념을 좀 근본부터 뒤바꿀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이런 필연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노동시간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주장을 내놓은 거고요. 그러면서 좀 흥미로웠던 지점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발언도 나왔어요.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성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응답을 하다가 이제 원고에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내놨는데 네. 어떤 내용이냐면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이야기를 누가 하겠느냐. 삼성도 그렇게는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하면서 설마 최첨단 기술을 갖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기업들이
노동을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서 경쟁하겠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 내용은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 그 주 52시간제 내용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도 뭐 감염병 대응이나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 안전 예산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공공주택, 지방 SOC, 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할 땐 박수갈채가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공식적인 반응은 앞으로 오후에도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연설 앞두고 미리 좀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일 실용을 강조하면서 이전과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태가 정치 불신을 낳았다라고 어제부터 비판에 들어갔습니다. 또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에서는 주 52시간 근로를 유연하게 손보는 걸 막아세운 게 민주당인데 외국 기업들이 잠도 안 자고 일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52시간에 묶여있다. 삼성전자 6개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는데요. 뭐가 쟁점이 될까요? 예, 일단 추경 편성 이거는 예고된 쟁점이었는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필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이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합의가 나올지 봐야겠고요. 연금 개혁 또 반도체 특별법 등이 쟁점이 될 텐데 오늘 노동시간 단축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도 봐야겠고요. 연금 개혁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모수개혁부터 하자 이런 쪽으로 여야가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점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는데 여당은 연금 특위 구성부터 윤곽 잡아놓고 그 뒤에 추경 논의하자라는 거고요.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이어서 내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비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또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에서는 3차로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수원에서 양재까지 작업 중입니다. 달래내고개에서는 버스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신탄진에서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인제터널 부근 2차로인데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에서 시작된 정체가 용돈터널까지 이어져 있고요. 더 가서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은 평소에 급여 명세서 꼼꼼히 살펴보시는 편이신가요? 네, 월급 가운데 기본급이 얼마인지, 월급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챙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정부가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무려 11년 만인데요. 경제포커스 오늘은 통상임금 지침 변경이 실제 월급에 어떻게 반영될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 코너에서 사실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하긴 했는데요. 먼저 통상임금이 뭔지 정확한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 월급 나오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월급이 얼마 들어왔구나 금액만 보시는 분, 아니면 명세서를 열어서 꼼꼼히 보시는 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그냥 얼마 들어온지만 보는 예. 스타일이에요. 김종원 기자님요? 저도 솔직히 뭐 총액이 중요하지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뭐 믿는 이런 거죠. 알아서 잘 스타일인데. 좋겠거니. 네. 근데 뭐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뭐 저희 KBS도 월급 명세서 뜯어 보면 항목이 뭐 대략 한 10개 남짓인 것 같아요. 뭐 기본급이 있고 뭐 교통비 있고 등등등등등등. 근데 이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항목이 10개라고 하면 1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 합쳐서 총액, 이제 저의 월급 총액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 몇 번은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고 몇 번은 어떤 좀 이벤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성과급이라면 회사가 돈을 잘 벌었을 때, 명절 상여금이라면 명절이 앞두고 있을 때, 뭐 휴가비라면 휴가 치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띄엄띄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띄엄띄엄 나오는, 가끔씩 나오는 거는 빼고 통상, 그러니까 늘 나오는 항목의 임금을 합쳐서 통상 임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 명세서 보시면 아마 어떤 회사도 통상 임금 350만 원, 통상 임금 275만 원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옵니다. 다 뭐 기본급, 뭐 급식비, 뭐 교통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항목들을 합쳐서 통칭하는 게 통상임금이어서 사실 늘 헷갈립니다. 내 월급 중에 무슨 항목이 통상임금이지? 우리 회사는 몇 번 항목이 통상임금이 늘 헷갈리고 늘 찾아봐야 되는 뭐 그런 항목입니다. 근데 어떤 게 통상임금인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휴일에 일을 하면 평일 일을 하는 것보다 당연히 돈을 더 줘야겠죠. 휴일에 나와서 고생을 했으니까. 법에는 휴일에 일하는 그리고 연장 근로 수당은 평일보다 1.5배 더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좋죠. 좋은데 무엇에 1.5배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전체 연봉, 전체 월급 1급에 1.5배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그중에 기본급만 1.5배를 줄 것이냐. 사실 금액이 상당히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 기본값, 그 모수가 되는 게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연장근로수당, 뭐 시간의 수당, 뭐 휴일 수당, 뭐 퇴직금 이런 걸 계산할 때 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몇을 곱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과급, 보너스 이런 게 다 통상임금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임금이 우리 직장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다만 좀 어려워서 헷갈릴 뿐이고요. 근데 통상임금이라는 게 또 왜 저희가 더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냐면은 통상임금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예전에 아주 파업 크게 했던 쌍용차 사건이 있잖아요. 그 쌍용차에서 파업도 있었지만 이 쌍용차 노사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다퉜어요. 대법원까지 갔었고 그 사건 때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몇 번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판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게 2013년이에요. 딱 12년 지났고 그 이후로 이 회사 저 회사 이 기관 저 기관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다투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큰 회사의 통상임금 소송 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이제 기사에서 들으시면서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기억들이 남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중요한 통상임금에 대한 지침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11년 만에 바뀌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에는 통상임금이라는 명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항목은 통상임금이야. 이 항목은 통상임금이 아니야. 이걸 추려내야 되는데요. 종전에는 2013년 쌍용차 그 대법원 판례 때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었어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만족시키면 그러니까 세 가지의 교집합,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면 통상임금으로 봐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대법원이 판례를 바꿉니다. 그래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서 이 마지막 항목, 고정성은 이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정기성, 일률성만 만족시키면 통상임금이야라고 대법원 판례를 바꿨고 대법원 판례가 바뀌니까 당연히 모든 기준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실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실무 지침 안내서를 지난주에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정성은 따지지 마시고 회사에서 정기성, 일률성만 만족시키면 통상임금으로 보고 뭐 퇴직금이나 수당을 계산할 때
활용하십시오. 이런 안내서가 11년 만에 나와서 지난주에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말도 좀 추상적이에요. 어렵죠. 네, 각각 어떤 뜻이에요? 뭐 정기성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꾸준히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절 상여금은 정기성이 없겠죠. 그건 네. 명절 앞두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건 통상임금이 보통 아니고요. 매달 나오는 기본급은 당연히 정기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률성은 이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라면, 이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돈이냐. 예를 들면 뭐 남자만 받는 돈이라든지, 예를 들면 15년 차 이하만 받는 돈이라든지, 혹은 뭐 성과가 일정 이상이면 받는 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률적이지 않죠. 선택적으로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예전에도 유지됐고 앞으로도 유지되는 거고요. 이번에 빠지게 된 고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고정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조건을 달고 주는 돈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매달 짝수 달에는 상여금을 주는데 다만 휴직 중이면 안 된다. 재직 중인 사람만 주는 상여금이다. 자, 이런 거는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안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정적이냐 고정적이지 않냐, 즉 조건이 달려있느냐 달려있지 않느냐를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정기적 매달 매주 꾸준히 나오고 일률적 누구에게나 주는 돈이면 그건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봐라.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덜 까다로워진 거고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범위가 예전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럼 고정성에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게 네. 이제 폐지됐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이씨 받는 돈도 그냥 통상임금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주는 상여금, 이런 것도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보통 근무 일수에 따라서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보통 휴가나 뭐 연차를 많이 쓰면 안 나오는 상여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보름 이상 근무해야만 나오는 상여금, 이런 것들 다 조건이 달려 있는 상여금이어서 예전에는 그런 건 통상임금 아니야라고 다 빼버렸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도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웬만한 직장은 다 대부분 통상임금이 늘면 늘었지 앞으로 과거보다 줄 일은 없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급여 명세서에서 이제 어떤 항목들이 달라진 지침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마다 그 급여 항목의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에 기본급, 식대, 교통비가 한 230만 원 정도 되고요. 정기 상여금은 100만 원. 그다음에 근속수당은 20만 원 해서 230 더하기 100 더하기 20. 총액은 350인데 네. 기본급 230, 상여금 100, 근속수당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월급이 있다고 할 때 그런데 이 정기 상여금이나 근속수당에는 대부분 웬만한 회사들은 근무를 한 달에 며칠 이상 하거나 혹은 지금 휴직 중이지 않고 재직 중인 경우에만 주도록 대부분 보수 규정이나 취업 규칙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뺐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급 230만 원만 통상임금으로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말라고 대법원이 지침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재직 중에게만 주는 상여금이나 근무일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근속수당 전부 다 통상임금에 들어와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예로 들이면 통상임금이 23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 통상임금이라는 게 모든 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값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230에서 350 정도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에 1.5배 더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8,500원 정도 시간당 네.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쏠쏠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 꽤 많이 느네요, 진짜. 한 달 기준으로 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 40시간은 뭐 연장근로수당이 없으니까 뭐 연장근로수당에 나올 일은 없지만 매주 52시간씩 했다고 하면은 한 달에 48시간을 더 일한 거잖아요. 그럼 48시간 곱하기 1.5배인 아까 8,500원을 더하면은 월급이 한 45, 6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연장 근로를 많이 하거나 휴일 근로를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은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바로바로 효과를 체감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조업 업종 같은 경우가 휴일 특근, 뭐 잔업 특근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네. 데서는 아마 바로 당장 이번 달부터 월급 명세서가 늘어나는
마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 달라진 지침이 혹시 소급 적용도 돼요? 그러면 좋겠는데 소급은 안 됩니다. 소급은 안 되고요. 작년 판결이 대법원 12월 19일에 나왔어요. 2024년 12월 19일 그날 이후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내가 뭐 그러면 좋겠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좋은 그쵸. 거고 월급을 주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소급시키라고 하면 네. 엄청난 부담이 될 거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판결이 나오니까 노사 간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환영이고요. 기본적으로 월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재계, 그러니까 기업주들은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월급 주기 힘든데 이것까지 네. 늘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완전히 어떤 냉온 차이, 그러니까 뜨겁고 차가운 반응 차이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럴 것 같은 게 사실 저희는 이제 노동자 입장이니까 급여를 더 받는 게 좋아요. 좋은데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은 걱정되는 쪽에서 숫자 계산을 해서 내놓는데 경총, 그러니까 경제인 총연합회에서 이번 통상임금 기준이 달라지면서 기업들이 부담할 월급 액수를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서 연간 6조 7천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다. 물론 이게 뭐 추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6조 7천억 원이면 그럼 어느 정도냐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대략 2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빼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2천만 명이 있고 2천만 명이 보통 연간 받아가는 돈이 한 850조에서 900조 원 사이입니다. 대략 한 870조라고 잡고요. 875조라고 잡으면 6조 7천억 원이 늘어난 거는 0.7%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받는 분이라면 7천 원 정도 늘어나는 거. 500만 원 받는 분이라면 3만 5천 원 정도 늘어나는 건데 물론 그렇게 되면 받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 안 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 한 명이 아니라 뭐 수십 명, 수백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가가 6.7%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충격일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가야 하는 인건비가 1년 만에 6%, 7%가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 상당한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자 그래서 노동계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 네. 아까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들을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본급, 그다음 뭐 상여급, 그다음에 급식비, 뭐 교통비까지는 통상임금이야라는 기준이 있으면 회사에서는 이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쓰겠어요? 똑같이 그 월급을 주더라도 항목을 바꾸는 겁니다. 네. 자, 급식비 30만 원 주던 걸 급식비 20만 원으로 줄이고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그걸 옮기면 총액은 그대로 나가니까 당장 노동자가 불만을 제기할 일은 없지만 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노동계에서는 지금 재계가 불리해지니까 급여 체계 개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급여 체계를 개편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통상임금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의 비용을 늘리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다만 네. 이게 대기업이나 노조가 강한 데서는 현실화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급여 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조 혹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대기업 노조에서는 이런 걸 찬성할 리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더라도 사실 힘이 약한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사업주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사실 통상임금이 기준이 개편된 효과를 사실상 없애버리는 그런 임금 체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노조가 약하거나 노조가 없는 곳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이나 감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그 시절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시계가 정오를 향해 달리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작지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허기질 시간 낮 12시 20분. 오늘의 뉴스가 궁금하신가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맛있는 뉴스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 20분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입 아래 코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속담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얼굴에서 입은 코 아래에 있는 것이 맞는데 이와는 반대로 코가 입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일의 순서가 바뀐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됩니다. 일의 순서가 바뀐 것을 뜻하는 관용구로 본말이 전도되다라는 말도 있죠. 본말은 사물이나 일의 처음과 끝 또는 사물이나 일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뜻하는데요. 이 관용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않거나 일의 순서가 잘못 바뀐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을 뜻하는 한자성어도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 월진승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너물월, 나루신, 탈승, 배선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나루를 건너고 나서 배를 탄다는 뜻으로 일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거꾸로 처리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등고잡이라는 한자성어도 있는데요. 이 말은 오를 등, 높을 고, 스스로 자, 낮을 비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표현은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는 뜻으로 일을 순서대로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이죠. 그리고 이 한자성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춤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서해상에서 들어오고 있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지금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과 당진에는 대설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 곳곳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낮까지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1에서 5cm, 충남 내륙과 경기 남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가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광주 4도, 대전 5도, 부산 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 2도 정도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아직 경기 동부와 북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동부와 경북 북부, 전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아침에 서울과 전주가 영하 5도, 철원 영하 13도, 대구 영하 7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많이 춥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5도 안팎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과 일부 경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잘사니즘 비전 제시에 뻥사니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인권위원회 건물 14층까지 진입해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 통과를 요구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조사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의 비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30조 원 넘게 덜 거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선이 현실화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고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어제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어제 새벽 1시쯤이었는데요. 선원 14명을 태운 139톤급 저인망 어선 서경호가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은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경비함정을 동원해 수십 킬로미터 반경을 집중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추가 구조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선 수색에서 선원 5명이 발견됐지만 모두 숨졌고 구명보트에 몸을 실었던 외국인 선원 4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은 부산 감천항을 출발해 전남 흑산도 조업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2m의 파도와 초속 14m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100톤이 넘는 선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해경의 판단입니다. 사고 선박은 수심 80m 지점에 침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해경은 수색 방법과 규모를 재정비해서 이틀째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선 사고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무리한 조업이 사고 원인이었던 경우가 많았다고요. 네, 먼저 수치부터 보면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어선 전복과 침몰,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119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1명, 50% 넘게 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선 건데요. 이달 1일엔 제주에서 어선 2척이 갯바위에 자초돼 선원 3명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또 바로 이틀 뒤인 3일에는 대만 인근 해상에서 10명이 탄 제주 성산선적이 조업을 위해 먼 바다로 나갔다가 침몰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가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며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또 무리한 조업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이번 서경호와 같은 대형 저인망 어업선이 사고 위험이 높은 얕은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 돈 때문에 무리하게 작업을 이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후변화로 변동성까지 커져 날씨까지 예측하기 어려워 피해가 더 막심하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내내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어제 한강이 얼었다고요. 네, 때 아닌 뒤끝 한파에 한강도 흐르던 물살 대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풍경이 마치 스케이트장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서울에 일주일 가까이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어제 한강물이 처음으로 얼어붙은 겁니다. 기상청은 한강대교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의 상류 100m 부근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이면 결빙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어제 한강 결빙은 지난해보다는 14일 평년과 비교하면 한 달이나 늦어져 1906년 결빙 관측 이후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인데요. 이례적인 고온 형상 탓이라고 하네요. 이달 들어 강력한 한파가 몰려오긴 했지만 지난달까지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죠. 한두 차례 짧은 한파가 찾아왔을 뿐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았는데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이번 겨울엔 얼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뒤늦게 한강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지만 긴 추위도 끝이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기 시작해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선 동계 아시안게임이 개막해 우리 선수들이 메달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반가운 금메달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어요. 네, 대회 이틀째인 어제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날 우리나라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4개를 추가해서 대회 개막 이후 획득한 메달 숫자를 금메달 11개, 은메달 9개, 동메달 7개로 늘렸는데요.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지켜냈습니다. 전날에도 메달을 쓸어 담았던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날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더하면서 이번 대회를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마쳤는데요. 여자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 선수가 1000m 결승에서 1분 29초 637의 아시안게임 신기록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와 여자 500m에 이어서 세 번째 금메달을 따내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첫 3관왕에 등극했고요. 전날 1500m에서 우승한 김길리 선수도 1000m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1000m에서는 장성우 선수가 대표팀 선배 박지원 선수를 제치고 정상에 올라 혼성 계주에 이어서 두 번째 금메달을 수집했고요. 다만 동반 우승이 기대됐던 남자 5000m 계주와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메달 획득이 무산됐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 전체 9개 금메달 중 6개를 휩쓸면서 역대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으로 맞춰 내년 밀라노 크르티나 담페초 올림픽 전망을 밝혔습니다. 빙속 대표팀은 여자 단거리 듀오 김민선과 이나연 선수의 맹활약을 앞세워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챙겼고요. 알파인 스키 간판 정동현 선수는 남자 회전 경기에서 1분 29초 09로 고야마 다카유키에 이어 2위에 올라 은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요. 그런데 계주에서는 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메달을 놓치기도 했어요. 네, 쾌거가 있었지만 마지막 경기로 열렸던 단체전 남녀 계주 결과는 5개티로 남아 좀 아쉬웠죠. 남녀 모두 레이스 막판 중국과 몸싸움을 펼쳤고 여기서 불리한 판정까지 더해 메달을 놓쳤는데요. 먼저 열린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김길리 선수가 마지막 바퀴 도중 중국의 공리와 코너에서 경합하다 넘어졌는데 심판진은 반칙 판정 없이 그대로 중국이 1위로 들어온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또 남자 계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는데요. 박지원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린샤오진과 자리 다툼을 하면서 서로 손을 밀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심판진은 박지원에게 페널티를 부여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한국이 실격 처리됐고 4위로 들어온 중국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모두 한국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진 셈인데요. 경기가 끝난 뒤 박지원 선수는 유독 몸싸움이 잦았는데 앞으로는 깔끔한 레이스를 펼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며 쿨하게 받아넘기면서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국 쇼트트랙의 역대 최고 성적에 가려졌지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또 한 번 일어난 석연치 않은 판정은 쇼트트랙 도전사에 아쉬운 뒤끝을 남겼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경찰이 전동 킥보드 면허 신설 방침을 확정하고 필기 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복잡한 도심 속 훌륭한 발이 되어주면서도 꼭 고라니처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킹란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죠. 경찰이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전동 킥보드 면허 신설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면허 취득 방식은 필기 시험만 치르거나 필기와 실기 모두 치르는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할 예정인데요. 면허 취득 연령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동일한 만 16세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시민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공청회와 설문조사 모두에서 면허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 설명했는데요. 특히 시민 1,000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선 70% 이상이 면허 신설이 필요하다 답했고 절반 이상이 본인 혹은 자녀의 면허 취득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도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두 차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됐습니다. 다만 공청회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판세가 경찰에 보다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 전혀 다른 이동수단인 원동기 면허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도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업계 역시도 면허 신설 자체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고질적인 미성년자 무면허 문제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면허 취득 방식입니다. 업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선 싱가포르처럼 온라인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필기 시험을 의무화할 경우 특히 미성년자들이 전국 27개에 불과한 면허 필기 시험장에 직접 방문해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미 지난 몇 년간 상당수 회사들이 헬멧 미착용 벌금, 견인제도 등 각종 규제를 이기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며 규제만 남발해선 업계가 지속할 수 없다. 아무도 따지 않을 게 뻔한 면허를 도입하는 건 계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네, 다음 달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주민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 기기 속 신분증입니다. 하지만 안면 인식을 제외한 지문 인증 등 다른 보안 기술이 제외되면서 사용 편의성이 떨어지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행안부는 애초 보안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지문 인증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지문 센서가 없는 휴대폰 기종이 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에도 지문 인증이 없어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다른 모바일 신분증보다 보안성이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굴 인식 방식을 적용한 여러 보안 인증 화면에서는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나 내 사진을 가진 사람이 앱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문들 등이 뜨기도 하는데 얼굴 인증만으로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말이 나오고요. 높은 인증 실패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여러 후기들이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서 신분증 사진과 좀 다르긴 해도 20분 넘도록 내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인식 오류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도 많이 보이고요. 이처럼 보안 우려와 편의성 측면에서 업계에선 지금이라도 얼굴이 아니라 지문 인식 등 다른 생체 인식 방법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행안부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방침만 정한다면 지문 인식 등 다른 생체 인식 방법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며 각종 불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베트남 유명 관광지에서 가짜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베트남 유명 관광지죠. 호이안에서 메탄올로 만든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술을 만들었던 바텐더는 식품안전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리몬첼로라는 술을 만들었는데 보통 레몬과 설탕, 정제수에 증류주를 섞어 만들지만 증류도 대신 메탄올을 넣었다고 합니다. 값은 훨씬 싸지만 인체에는 치명적이라 15ml만으로 실명할 수 있고 60ml 이상을 마시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 바텐더는 이렇게 만든 술을 2명의 관광객에게 건넸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30대 남성과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체에 외상이 없고 돈과 휴대전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강도를 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이어왔고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메탄올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값싼 메탄올을 넣어 술을 만들었다가 이를 마신 피해자들이 숨지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인 457만 명이 베트남을 찾아 외국인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호이안은 다낭 인근에 위치해서 한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인 만큼 여행하실 때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5월에도 폭염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네, 최근 살을 내는 한파가 며칠째 이어지다 보니까 더울 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말이 절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작년 여름만 해도 재난급 폭염에 모두가 시원해지기만을 기다렸죠. 특히 역대급 열대야는 한 세대에 한 번 나타날 정도로 기록적이었는데, 이 기후변화로 5월부터 9월 폭염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폭염 백서를 보면 폭염이 처음 나타나는 날은 빨라지고 마지막 날은 늦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폭염이 발생하는 원인과 과거 사례, 미래 전망을 담은 백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서를 보면 1990년대 처음 폭염이 발생한 날이 7월 3일에서 13일이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선 6월 27일에서 7월 6일 사이로 시기가 앞당겨졌고요. 폭염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은 큰 차이가 없거나 약간 늦어졌습니다. 또 최악의 더위가 나타난 1994년 7월과 8월 폭염일이 27.5일로 81년 만에 한 번 나타날 수준으로 기록적이었는데, 불과 24년 후인 2018년 이를 뛰어넘었고요. 열대야일은 작년 7월에서 8월 20.11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백서는 기후변화로 한반도에서 폭염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연중 가장 더운 기간 일 최고기온은 평균값은 현재 25.5도고요.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하나를 적용해보면 금세기 말 28.6도로 오르고, 또 다른 시나리오에선 32.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현재 7월에서 9월 나타나는 폭염이 5월에서 9월 발생할 것으로도 내다봤고요. 또 현재 4.4일인 폭염 평균 지속 기간도 길게는 17.4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백서는 저감 노력 없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금세기 말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폭염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현재 극심한 폭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더 빈번해지고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내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화에 나온 책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영화 원작 소설 소개랑은 다른 거죠. 네, 약간 다른 뜻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영화 주인공이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종종 뭐 배경에 책꽂이에 책 가득 꽂힌 식으로 책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주인공이 어떤 책을 되게 골몰해서 읽는다든가 어떤 장면에서 특정한 책을 쥐고 있는데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게 처리되어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주인공과 관련된 어떤 전개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책들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야기해볼 작품은 어떤 영화, 어떤 책일까요? 지난해 개봉한 영화 퍼펙트 데이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이 일본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야쿠쇼 코지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이 배우가 나오는 퍼펙트 데이즈의 책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영화 퍼펙트 데이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히라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도쿄에 있는 공중 화장실 청소부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가서 이제 그 공중 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전혀 아니지만, 이 사람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걸 보고 있으면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 일과 중에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뭐 목욕탕을 갔다 와서 씻고 밤에 자기 전에는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일상을 항상 일정하게 영위해 가는데요. 이제 그런 중에 이 사람이 이제 매일 자기 전에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읽던 책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책을 또 사러 가는 거죠. 근데 새로 책을 살 때도 헌책방에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꽂혀 있는 이미 누군가가 읽었던 책들을 잘 골라서 책을 계산하는데 그때 사는 책이 나무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이 영화가 제작 과정이 독특하다면서요. 네, 일단 영화 만든다고 하면 대체로는 뭐 영화 감독이 자기가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영화 제작사에서 시나리오가 괜찮은 거가 있으면 그 영화를 연출할 감독을 이제 캐스팅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과 독일이 합작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제작한 그 크레딧을 보면 그 중에 이제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도쿄 토일렛이라는 말 자체가 도쿄 공공 화장실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중 화장실, 그러니까 도쿄에 있는 공중 화장실들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감독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리한 화장실을 보고 영감이 떠오른다면 관련된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감독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영화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냥 뭐 주인공 직업이 어쩌다 보니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화장실이 제일 중요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도쿄에 있는 이제 공중 화장실들 중에서 특히 이제 디자인 같은 것도 신경 써서 깔끔하게 만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와 책 나무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일단 이 영화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자기가 책 다 읽은 다음에 새로 책을 사려고 헌책방에 간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책꽂이에 꽂힌 작품들을 하나씩 읽어봅니다. 근데 읽어보다가 책을 하나 골라서 계산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값도 진짜 뭐 한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죠. 헌책이니까. 네.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그 동전 딱 내고 계산을 하는데 책방 주인이 그 책을 이렇게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다 아야 너무 저평가됐죠. 같은 단어도 이분이 쓰시면 뭔가 다르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헌책방 주인도 책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가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책 골라온 거 보고 아, 이 작가 참 좋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저도 모르는 작가였거든요. 고다 아야라는 작가 처음 들어봤고 나무라는 책도 처음 들어봐서 야 저거 되게 신기하다. 나도 저거 궁금한데 어떤 책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보니까 책이 절판됐던 거예요. 근데 영화 개봉하고 이제 이 영화도 은은하게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 재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다야라고 하는 작가가 1900년대 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99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세기를 온전하게 살았던 이제 그런 작가인데 작가가 70대의 나이에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인 거예요. 70대 정도의 나이에 한 13년 동안 일본 전국에 있는 나무들을 보러 다니면서 쓴 에세이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책도 굉장히 좀 독특한 데가 있죠. 일단은 말년의 작가가 그러니까 무슨 화초를 가꾸고 이런 게 아니라 무슨 홋카이도 저 북단부터 시작해서 저 남단까지 막 섬에 뭐 배 타고 가고 막 이러면서 거기 있는 숲을 보고 그 숲에 있는 나무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도 읽어보면 굉장히 그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무가 우거진 숲을 바라볼 때 느끼게 되는 되게 독특한 감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안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나무들 중에 이렇게 휘어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두 그루가
비슷한 해에 심은 거예요. 같이 심은 나무들인데 나무 하나는 햇빛을 잘 받아서 곧게 자랍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무는 햇빛을 잘 못 받아가지고 휘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휘어서 자란 나무를 볼 때 이제 인간들은 뭔가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곤 하는 거죠. 똑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해도 이렇게 주변 조건 때문에 하나의 나무는 이렇게 휘어서 자라는구나. 뭔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구나 같은 식의 마음을 읽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세이의 말미에 가면 성냥 공장에 가요. 그래서 성냥 공장에서 나무를 가공하는 걸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나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무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그냥 나무를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나무의 어떤 종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곳에서만 특별하게 자라나는 나무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후쿠시마 그 홋카이도 말고 이제 이 홋카이도가 저 위쪽이라고 하면 네. 저 남쪽에는 야쿠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이 야쿠 삼나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원시의 숲이에요. 그래서 월령공주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애니메이션에 거대한 숲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곳의 숲을 보고 그렸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원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숲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쿠삼나무라고 하는 거는 1000년은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500년 정도는 안 쳐주는 거예요. 한 1000년 네. 정도 살아야 야쿠삼나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웅장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게 아니라고 해도 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 히라야마라고 하는 주인공이 점심 때 그 편의점에 가서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걸 삽니다. 그다음에 혼자서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요. 그 공원에 가서 나무 아래에서 이제 혼자 그 샌드위치를 먹고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나무를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사진을 찍어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크구나라고 하는 걸 실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무라고 하는 책을 읽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녹여내기 위해서 책 나무 이야기를 가져왔겠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독특한 분위기로 사실 이미 죽은 지도 몇십 년 됐고 그렇죠? 그리고 잘 모르는 작가고 네. 그런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이야기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야기할 영화 책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다음으로 이야기할 영화 책은 영화 쇼생크 탈출 그리고 책 몽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면 아주 오래전 영화잖아요. 근데 네, 이 영화가 작년에 또 재개봉을 했다면서요? 네, 1995년에 처음 개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첫 번째 재개봉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30주년 리마스터링 개봉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가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아마 쇼생크 탈출에 등장하는 장면 그러니까 뭐 주인공이 탈옥한 다음에 그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장면 같은 거는 포스터나 이런 이미지들로도 굉장히 많이들 보였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쇼생크 탈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탈옥하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 같은 식으로 단어가 쓰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이 영화도 원작 소설이 있어요? 소설가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워낙 많은 작품들의 원작이 된 소설을 쓴 작가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쇼생크 탈출도 있고 그다음에 캐리라는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이런 미스틱이라는 작품도 있고 여러 작품들이 이 스티븐 킹의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인데요. 그
그중에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래 단편입니다. 그래서 리타 헤이워스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중편 정도 길이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가지고 영화화를 한 그런 경우고 워낙 그 이야기가 좀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원래 굉장히 유능한 은행 다니는 그런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누명을 씁니다. 자기가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근면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도와달라는 거 있으면 도와주고 심지어는 교도서장의 그런 회계 작업 같은 걸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는 어느 날 자기가 무죄라는 거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재소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엮여 있는 사건의 진짜 범인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증언을 하면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일을 봐줬던 교도서장한테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저 친구가 이야기해서 증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도소장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사람은 죽여버리고 네, 이런 사건 자체가 없었던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까지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해왔던 주인공은 흑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급전개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그 도서관 같은 걸 만듭니다. 교도소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재소자들이 책을 읽고 뭔가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꾸릴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도서관을 만들게 되는데 도서관을 만들 때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책이 오늘 이야기할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은 그냥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몽테크리스토 백작 자체가 탈옥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 손에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앞으로 이 주인공의 삶은 그런 식으로 이곳에서 무난한 방식으로 살다가 무난하게 이렇게 자기의 죄를 벗고 이렇게 살아가기는 힘들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책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그 소설들을 보면 사람들이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수극인데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떠한 이유로 굉장히 추락했다가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추락시킨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면서 다시 성공하는 과정을 보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삼총사를 쓰기도 한 알렉산드르 듀마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한국에서 이 작품이 암굴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많이 알려졌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그 축약본으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감옥에 갔다가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프랑스의 그런 사교계 그다음에 왕정 이런 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 속에 등장한 책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신승훈의 날 울리지마 듣고 한 끼 실록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로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14일이 밸런타인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초콜릿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과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초콜릿이니만큼 이런 기회에 또 한 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초콜릿 관련해서 흥미로운 또는 초콜릿을 즐겨 먹는 분들이라면 상식 삼아 알아두셔도 좋을 만한 화제들이 참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밸런타인데이를 크게 기념하는 편이라면서요. 네, 우리는 밸런타인데이라면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초콜릿을 생각하는데요. 서양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일단 역사를 살펴보자면 무려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의 발렌티노 혹은 발렌티누스가 당시 금지되었던 기독교를 믿어 박해받은 이들을 돌보았다가 사형을 당해 순교자가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감옥에 갇힌 이의 눈먼 딸을 고쳐주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가 사형을 당해 묻힌 날인 2월 14일을 축일로 삼아 만찬을 열었다는 8세기의 기록이 있고요. 네. 14에서 15세기에는 연인들 사이의 사랑과 관련된 날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쯤 되면서는 꽃을 선물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되었고요. 19세기에는 손으로 만든 카드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비롯되어 전 영어권 국가로 관습이 퍼져나갔죠. 그럼 서양에서는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만 주고받는 게 아니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초콜릿이 아닌 꽃이나 카드를 주고받았습니다. 아직도 서양에서는 사실 밸런타인데이의 카드가 대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매년 1억 9천 장의 밸런타인데이 카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주고받는 카드는 집계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어른들 카드만 생각해도 이 정도라고 하니 엄청 많죠. 물론 꽃도 여전히 인기가 많아서요. 대체로 유럽은 꽃과 카드를 선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계기로 초콜릿을 주고받게 된 거예요? 밸런타인데이가 초콜릿과 얽히기 시작한 역사는 186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은 다국적 초콜릿 기업이 된 영국의 캐드베리가 Fancy Boxes라는 제품명으로 밸런타인데이 선물용 초콜릿을 출시했는데요. 이게 하트 모양의 상자에 담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시와 동시에 시쳇말로 대박을 치면서 초콜릿이 밸런타인데이의 상징이 되는데 크게 공헌을 했죠. 한편 이제 우리나라의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선물 문화는 일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밸런타인데이 역사는 193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일본 코베의 러시아 이민자가 개업한 모로조프사에서 이게 사람 성인데요. 모로조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일 외국인들을 겨냥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3년에는 하트 모양 초콜릿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이제 이를 다른 초콜릿 업체들이 따라하면서 일본의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그 명문 백화점이 이세탄 백화점에서 밸런타인데이를 위한 특판 행사를 열었고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1960년대에는 완전한 문화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번역의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밸런타인데이는 여성이 남성에만 초콜릿을 주는 문화로 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원래 밸런타인데이가 남자 여자가 서로 주고받는 문화인데도 완전히 다른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늘날도 밸런타인데이만 되면 여성들이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뭐 의리 초콜릿 이런 것들을 돌려야 하는 사회 문화적인 압박이 가해지게 됐죠. 오죽하면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본 사탕협회가 남자들도 받았으면 좀 줘라 이런 분위기를 잡고자 한 달 뒤인 3월 14일을 화이트데이라 정해 캠페인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하얀색이기 때문에 마시멜로우 초코파이 사이에 들어가는 그 마시멜로우 제조업체가 판촉을 위해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콜릿 팔리는 거 보니까 사탕협회들도 사탕을 팔고 싶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네, 그런데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기 시작한 게 1868년이라는 거잖아요. 와, 서양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초콜릿을 즐겼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초콜릿의 원산지가 남미인데요. 1520년 에스파냐의 에르난 코르테스와 정복자들이 아즈텍 왕국, 즉 지금의 멕시코를 정복하면서 카카오 콩이 유럽에 유입되었습니다. 이제 500년이 넘은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초콜릿 바 형태가 아니었다고요. 네네. 지금과 같은 바 형태의 초콜릿은 사실 상당히 발달된 가공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19세기나 되어서야 등장할 수 있었고요. 그전까지는 이제 핫초콜릿 같은 걸쭉한 액체였습니다. 네. 이게 음식으로도 이제 사랑을 받았지만 효능이 있는 일종의 강장제처럼 알려졌고 상류층만이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콜릿은 어떤 원료를 섞느냐에 따라서 맛과 영양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밀크 초콜릿이 대세였습니다. 카카오 콩의 과육을 굽고 빻아서 가공하면 코코아 고형분, 이게 맛을 책임지고요. 코코아 버터, 이 풍성한 질감, 감촉을 책임지는 지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분유를 섞어서 만든 게 밀크 초콜릿입니다. 이 역사는 18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7년의 연구 끝에 스위스인 다니엘 페테르가 밀크 초콜릿을 개발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유 농축 기술을 가진 앙리 네슬레와 연구를 같이 했는데요. 그 네슬레란 이름이 익숙하시다면 네. 현재 그 거대 다국적 기업이 된 네슬레, 그 네슬레가 바로 이때 탄생을 한 겁니다. 한편 이제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다크 초콜릿이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제 밀크 초콜릿에 비해 초콜릿 본연의 맛이 훨씬 더 진하면서 좀 덜 달기도 하고요. 덤으로 항산화제 함유로 건강에도 더 좋다. 말하자면 밀크 초콜릿에 비해 진짜 초콜릿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나날이 이제 새를 불려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사실 꽤 맛있는 100% 다크 초콜릿도 살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평론가님은 인생 첫 초콜릿이 어떤 제품이었는지 또 맛은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첫 초콜릿은 아마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네. 부모님이 잠깐 아주 어렸을 때 유럽에 사신 경험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형제는 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돌아오시면서 사왔던 초콜릿에 그 알프스의 꽃 에델바이스가 그려진 아마 그런 작은 예쁜 밀크 초콜릿, 그게 이제 첫 인생 초콜릿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도 사실 그렇게 느낍니다만 유럽의 유제품들이 확실히 맛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크 초콜릿도 굉장히 풍부한 맛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수제 초콜릿들도 많잖아요. 네네. 혹시 평론가님이 접한 가장 특이한 혹은 뭐 특별했던 초콜릿은 어떤 맛이었어요?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봉봉이라는 초콜릿을 먹어봤습니다. 이 봉봉이 초콜릿 안에 그 독주, 리큐어, 위스키 같은 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초등학교 때 음주를 한 셈이죠. 멋 모르고 먹었는데 안에 술이 들어가서 되게 짜릿하구나,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겨울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초콜릿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카카오 콩을 직접 들여와서 가공하는 소규모 공방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카카오 콩에서 직접 초콜릿 바를 만든다고 해서 빈투 바 초콜릿이라고 하는데요. 설비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작은 공방들이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품질과 맛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초콜릿들은 굉장히 입체적인 맛이 납니다. 신맛도 좀 나고 과일 향도 나고 또 견과류의 고소한 맛도 강하고, 그래서 초콜릿도 이런 정도의 맛이 나는구나 라는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초콜릿으로 유명한 곳은 주로 유럽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콩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미의 멕시코인데요. 이게 유럽으로 이제 16세기에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완전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7, 18세기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까지 당시 이제 해양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1세기의 국가들이 이제 전부 다 가세를 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요. 또 노예까지 동원해서 카카오콩 농사를 지어서 수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이 브라질과 카리브해 연안, 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이었죠. 근데 이제 19세기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즐기는 바 형태의 초콜릿이 등장합니다. 이제 액체가 아니고 휴대성도 좋아진 거죠. 네. 이게 이제 콘칭이라고 불리는 가공 기술이 등장하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이게 사실은 그 산업혁명과도 맞물립니다. 기계와 기술로 인한 산업적 가공이 그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초콜릿을 만들어준 거죠. 이러다 보니 이제 그 휴대성도 좋고 원래 맛있고 뭐 약용 효능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초콜릿의 수요가 더 증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태까지 수탈을 했던 브라질, 카리브해 이런 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나름 고민을 한 겁니다. 1세기 국가들이 네. 어디가 다음 수탈지로 좋을까. 그러다가 서아프리카를 새로운 카카오 생산지로 낙점 짓습니다. 원래 열대우림이 풍부해서 이 카카오 나무를 재배하기 조건이 좋은 데다가 이미 사실 유럽이 식민지로서 수탈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영국의 캐드베리, 스위스의 네슬레와 더불어 미국의 허쉬 같은 이런 유럽과 미국의 브랜드가
이 초콜릿 스타를 통해서 단지 초콜릿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국적 거대 식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노동 착취도 심해졌겠어요. 네, 사실은 그 초콜릿의 역사를 보면 시작부터 좋지 않았던 게요. 카카오의 원산지였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유럽에서 병균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의 90%가 최대 90%가 사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릴 인력이 없어져서 점차 재배지가 확대되었고 결국에는 현재 서아프리카의 코트 디부아르, 옛날에는 영어명으로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가나 이런 데와 더불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카카오 농장의 아동 착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 세계 카카오 콩의 60%가 코트 디부아르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아동 노동의 착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서 2019년의 경우에는 카카오콩 경작 기간 동안 무려 148만 명의 어린이들이 농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재배 지역의 어린이들 전체 가운데서 43%에 이르는 그 비율이 강제 노동을 한 거죠. 네. 이처럼 그 어린이들이 노동에 동원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카카오콩 농사에 안 쓸 수 없는 이 살충제에 아이들이 늘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날카로운 칼 등의 도구를 어린이들이 써야 한다거나 또 거의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한다거나 이런 가운데 이렇게 착취가 되는 대상 어린이들이 5살에서 11살 사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나면 굉장히 입맛이 써집니다. 그런데 왜 힘이 좋은 성인 대신에 이렇게 아동들이 농장에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글쎄 무엇보다 서아프리카의 환경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가난과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교육이랄지 아니면 학교에서 급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수 돈도 주고 우리가 니네 교육도 시켜주겠다. 이런 이제 거짓말에 속아서 노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말하자면 어른들은 이미 노동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것으로 모자라 아이들의 고사리 손까지 착취를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이런 현실에 대한 고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너무 이 현실이 심각하다 보니까 고발이 안 나올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네. 이미 2001년에 20년도 더 전에 노예의 맛, 초콜릿이 타락한 사정이라는 보고서가 미국의 권위 있는 언론상인 조지 폴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밀수업자들이 어린이들에게 보수와 숙식, 교육 등을 약속해 데려온 다음 강제 노동에 동원시켰다고 하는데요. 주 무려 100시간씩 착취당하는 한편 구타에 시달리고 보수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발이 계속되고 있어도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초콜릿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세기의 유럽인들에게 발견되고 나서부터 이후 500년 동안 착취를 통해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긴 세월이다 보니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겠죠. 지금도 이런 현실을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도의 오래 묵은 구조적인 문제는 법의 힘을 빌어서 바꿔야 할 텐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2021년 코트디부아르의 아동 8명이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초대형 초콜릿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말리 출신인 이들은 속임수에 넘어가 코트디부아르로 동원돼서 노예 수준의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국의 기업인 허치와 카길이 제소를 당했지만 미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삼았죠. 이처럼 법적 대응이 어려운 가운데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아동 착취는 최근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동 착취 없는 착한 초콜릿은 없어요? 뭐 있습니다. 있는데요. 사실 법으로 이게 안 된다면 소비자들이라도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 현실이 바뀌는데 힘을 보태야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기자가 설립한 초콜릿 브랜드가 있습니다. 태운 반드 쿠켄이라는 사람이 2003년 카카오 농장의 실상을 취재했는데요.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과연 착취 없이 초콜릿 사업이 가능한가 자신이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브랜드를 설립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농장과 직거래를 통해서 시중가보다 30% 높게 카카오콩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콜릿을 팔아서 이문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이 초콜릿을 선물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있습니다만 방송에서 이제 브랜드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태운 반드 쿠켄이라는 기자의 이름과 뭐 착한 초콜릿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로 이 카카오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초콜릿 가격이 올랐는데 소비자가 10% 정도라 체감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말 코코아 가격이 톤당 12,987달러, 대략 1,90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네. 이는 연초 대비 206% 오른 가격입니다. 기후변화로 작황도 저조한 한편 재배지도 줄어서 공급 부족이 매우 심했죠. 그런데 병에 걸린 카카오 나무를 베어내고 나서 다시 기르는 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면서요? 네, 코코아 나무는 이제 씨를 뿌려서만 가꿀 수가 있는데요. 이게 최소한의 생산이 가능한데 5년은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적지 않은 세월이죠. 초콜릿이 참 달콤하고 향기롭기 때문에 이 먹는 우리에게는 정말 즐거운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밸런타인데이 금요일에도 많이 나눠 드실 텐데요. 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작황도 좋지 않고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을 착취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어찌 보면 좀 쓴 현실도 있다는 점 조금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 초콜릿 이면에는 이런 씁쓸한 현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막소년단의 단거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